자, 잠시 후에 우리 농업 농촌의 길 그 브랜드가 되어 있는 아침 인문학 강좌를 곧 시행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금년 역시 인문학 강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생각과 생각 끝에 아주 어렵게 오늘 우리 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왠지 그 인도이라면은 매우 그 친숙한 듯하면서도 뭔가 신비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까운 듯 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면도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 요즘 방송과 특히 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식 수준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많지 않는 우리나라의 인도 전문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제가 알기로 1986년 입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86학번 서울대 철학과 졸업하시고 곧바로 제가 알기로 그 독일에 가서 인도 철학, 인도 지혜 쪽으로 제대로 그냥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지금 다시 이제 모교로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교수로 이제 계시는데, 상세한 교수님에 대한 어떤 그 활동과 소개는 저희들 그 프로그램 맨 마지막 그 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늘 그 우리들의 일상, 제목은 나의 일상과 인도 전통의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오늘 한 50분간 아주 즐거운 지혜의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교수님 맞아주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농업 분야에 계신 분들 뵐 기회가 없다가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도 자체가 실제로는 농업 국가이고 인도를 이해하는데, 특히 매번 언론에 나오지만 인도에서 무슨 선거를 할 때 GDP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제조업 이야기를 하지만 표의 50%가 농업 분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자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인도 전통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인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멀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명하는 게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중에 몇 분이나 자기 왼쪽하고 오른쪽 엉덩이에 무게가 몇 대 몇으로 배분이 돼 있는지 의식하고 계실까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디스크 문제가 있어서 정형외과 5분 전에 다녀왔다 이런 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알고 우리가 선택해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몰라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인도 전통이 굉장히 잘 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뭔가 배가 고프다, 출출하다 이래서 뭔가를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다는 게 위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다. 혈당 문제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 왼쪽 엉덩이에 힘이 좀 쏠려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의식이 되는 것처럼 배고플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왜 뭐가 당기는지를 아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배고플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따져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책에서 혈당이 떨어지면 그렇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왜? 당기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혈당이 떨어진 건지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식을 하고 사는지.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인도 수행 전통에서 수행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않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 설탕을 먹지 마, 그러면 설탕을 먹지 말아야지. 그게 수행이지, 고행이고 참고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수행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설탕이 당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말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내가 지금 설탕이 스트레스 때문에 당긴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순간에 재밌게도 설탕이 안 당기게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강연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권투의 핵심은 눈을 뜨고 맞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맞지 않고 사는 거 없습니다.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한 대 쥐어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눈을 뜨고 맞아야 합니다. 눈 뜨고 맞는데 장점이 두 개가 있죠. 첫째, 연타를 맞지 않습니다. 둘째,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도 전통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워낙 복잡하고 먼 나라라서 제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그 카스피해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부터 인도 쪽으로 넘어왔던 이주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서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고전 산스크릿에서 3이라는 단어가 뜰이에요. 엄마라는 단어가 마따입니다. 마따가 영어의 마더고 불어의 메르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리스어 라틴어 전부 다 마테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거죠. 아니 그럼 인도 사람들 쓰는 언어가 우리가 아는 영어랑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다른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차하고 전차인데요. 제가 마차 전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란 쪽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이야기가 될 거다. 이것만 밝혀드립니다. 이 편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말이 끄는 전차 있죠. 근데 전차의 제일 중요한 건 바퀴입니다. 바퀴가요, 통나무를 그냥 원형으로 잘라서 쓰는 바퀴는 집 나르는 데 쓰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 고속 주행을 해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전차 바퀴는 자전거 바퀴처럼 살이 있는 바퀴입니다. 나무로 그 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노하우를 가졌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퍼져나갔느냐를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그려드리는 게 뭐냐면 이란 쪽 언어가 있고요. 여기에 산스크릿이 또 있고 우리가 아는 북인도의 현대 언어들이 다 있습니다. 저렇게 계통이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술이 좋아져서 파편적인 DNA들도 다 추출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봤을까요? 궁금하실 텐데 1%도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수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 문화를 저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했던 헛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민들을 정복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카스트 제도로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동조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할 때 통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세요? 기원 후 600년의 일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그 당시 말이 달랐는지 같았는지도 몰라요, 아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 지금 상황은 뭔가요? 영어를 하면 취직이 돼요. 한국어 잘한다고 취직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300년 후에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물으면 유엔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어는 위험에 처한 언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즉, 칼 들이대고 너는 노예야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면 한 자리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로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발굴 현장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인도에 가시면 남인도와 북인도가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뭐냐? 남인도가 인종 자체도 다르고 어족도 다릅니다. 남인도는 그 인도 아리안 언어를 쓰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인도 아리안들이 넘어오기 전에 인더스 문명이라고 배운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단한 문명이 있었다며 여기 있는 겁니다. 저기 그림 보시죠. 벽돌을 이미 기원전 1000년, 기원전 2000년경에 저걸 다 표준화한 벽돌로 건물을 짓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 항공사진 모양을 보시면 큰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왕이 따로 있지 않으면 뭐냐? 말을 기를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말은 어디다 씁니까? 아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루기 힘든 동물인데 그럴 바엔 소를 기르는 게 훨씬 낫죠. 말을 왜 기릅니까? 대부분은 이동과 전쟁을 위해서 길러요. 왕이 아니면 말을 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돌라비라 유적인데요. 이쪽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장마가 났을 때 강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탱크에 가득 채우면 1년 동안 저 도시가 유지됩니다. 저게 기원전 1500년 이럴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유리구슬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대한민국에도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1200개, 2000개 정도 지금 발견됐습니다. 이미 뭐 신라시대 다 그때부터도 외제 좋아했어요. 여기서 만든 겁니다. 유리는 석영이라서 그 내용물 그 분석을 하면 어디서 만든 건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인더스 문명이 그러면 아리안들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건 뭐냐? 인더스 문명이 끝난 다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인더스 문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시간이 지나면 강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시죠? 아까 있던 물탱크가 있는 그 거대한 도시에 강의 흐름이 바뀌어서 강이 물탱크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수도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없어진 상태에서 아리안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아주 크게 딱 고고학자들의 의견만 말씀드리자면 인도는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세 가지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동북쪽으로는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서북쪽에는 밀농사를 짓는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조농사를 짓던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 유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장이 많이 남아요. 이 도장은 상업 거래할 때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돼지 5마리를 빌리잖아요. 그러면 점토판에 돼지를 5마리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옆에 2마리 더 그리면 돼지가 7마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장을 앞뒤로 딱 찍어 놓으면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점토를 구우면 그게 차용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빌린 제가 죽더라도 제 아들한테 차용증을 갖고 와서 당신 아버지가 빌려간 돼지 5마리 줘. 이게 되겠죠. 그런 도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게 마치 요가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18세기에는 저게 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 요가 학원 가시면 인도에서 요가를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했다, 인더스 문명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 자꾸 듣게 돼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요가하는 건 아니고요, 얼굴이 3면으로 돼 있는, 여러분들 그 불상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인도의 신상 같은 거 보시면 얼굴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천수 천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손이 1000개에다가 얼굴이 1000개. 그건 무슨 말이에요? 1000개씩 손이 되고 얼굴이 되니까 모두 다 보고 있다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샤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인더스 강으로 이렇게 이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삽다 신다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삽다가 7이에요. 신다바흐는 신두의 복수형인데요, 신두가 뭐냐면 한국말로 한강입니다. 큰 강이란 뜻이에요. 7개 큰 강이라는 말은 저기 지류가 7개잖아요. 그래서 신두라는 말을 이란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는 S를 H로 해요. 그러니까 큰 강이라는 신두라는 말을 힌두라고 발음을 하겠죠,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힌두교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 힌두라는 발음을 그리스 사람들이 배우면 맨 앞에 있는 H를 발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스라고 발음을 한 거를 나중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워서 인도로 가자 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배 타고 왔다가 섬에 먼저 간 거예요. 여기가 인도 같은데 섬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섬, 인도네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니 힌두니 뭐 이런 게 종교 이름도 전혀 아니고요, 저 강에 살던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이주를 해올 때 인더스 강에 도달을 해서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사막 지역, 힘든 지역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 낙원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도 많고 저 녹색에. 아리안들이 이주를 해올 때 말씀드렸죠. 언어를, 인도 아리안 언어를 썼는데 바로 이 전차 바퀴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었다. 말이 끄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니, 징기스칸이 지은 궁궐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게르가 컸겠죠, 그냥. 그래서 요즘은 그게 환경 친화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물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아리안족의 일부에 속하는 히타이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그린 겁니다. 요즘 인도에 가시면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시잖아요. 저게 바로 마차 바퀴의 상징입니다. 저걸 짜끄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인도 그러면 대부분 이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인도의 그 국가 앙블렘입니다. 모든 공문서에 들어가는 국가 휘장인데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그 유물이요, 밑에 있는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는 받침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사자 위에 뭐가 있어요? 마차바퀴가 있죠. 그러니까 돌로 만들 때도 사자 위에 바퀴가 있었는데 그건 깨져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 인더스 문명에서는 어떤 바퀴를 썼느냐? 이런 바퀴를 썼습니다. 저거는 고속주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인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역사 전쟁을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아리안이 인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아리안이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고구려가 저쪽에 이스탄불까지 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 학술대회 하면 항상 그런 분들 오시거든요.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유적지에 여기 봐라, 이거 증거가 있지,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말도 있었다 그러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말뼈가 딱 하나 발견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말뼈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돼요. 한반도에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시죠? 하도 많이 먹어치워서 골치 아팠죠. 그 코끼리 뼈를 발견을 한 사람이 한반도에 코끼리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한 마리를 주변국에서 선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살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란 지역을 지나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아리안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아리안들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안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손님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왜 손님한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지민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손님이 오면 유목민들이 잘해주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주겠죠. 마실 물을 준다 이게 아니라 물을 너무 충분히 준다 그러면 그 시절엔 뭘 해줬을까요? 발을 씻어줬어요. 물로, 마셔도 되는 물로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잘해준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도 세족식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가장 단 것이 뭐였을까요? 꿀. 그렇죠. 그때는 당도가 제일 높았겠죠. 꿀이. 그러면 꿀은 아까워서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을 접대할 때 최고로 잘해주는 대접은 뭘까요? 꿀물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아는 거죠. 이야, 이 정말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행사할 때 그게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 전통에 따라서 이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키는 규칙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다르마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저걸 중국어로 가지고 와서 번역할 때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법. 그래서 다르마라는 말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규칙이라는 뜻인데요. 자 보세요. 무슬림들은 규칙이 뭐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현대 힌디어에서 저 다르마를 더름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더름끼아헤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종교가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 반응은 뭐냐면 자기 사생활을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만나자마자 무슨 갑자기 당신 결혼했냐, 뭐 자식이 몇 명이냐, 뭐 취직했냐 이런 거 묻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왔는데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패턴이. 당신들 그 짓을 왜 해?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의 기준이 다르마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다르마를 종교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인도 사람이나 파키스탄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너 따위가 왜 나한테 말을 걸고 이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당신은 그럼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개는 규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공자교를 믿는다 이렇게 컨퓨션이다. 종교가 없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 부모한테 효도하고 다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스님 그 법명이 법륜 스님이에요. 이 법이에요. 그리고 유는 바퀴륜자죠. 아까 바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그걸 결합시켜서 만든 이름인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데 유목민들은 평소에는 텐트를 치고 편하게 지내요. 그런 걸 끄쉐마라고 그럽니다. 휴식 시간, 편한 시간. 근데 이동을 할 때는 짐을 싸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가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그때를 요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가 그래서 무슨 도 닦는다, 뭐 팔 꺾고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요가는 뭐다? 애써서 하면 다 요가예요. 자, 제 친구 말로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빼고는 다 요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요가예요. 왜야? 여러분들은 신경 써서 노력해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 눈치도 안 보고 편하게 계실 거면 아마 들어 눕거나 주무시거나 할 거 아니에요.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면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걸 의식해서 내가 숨을 가쁘게 쉬면 안 되고 천천히 코로 쉬어야지라고 노력을 하는 순간에 요가예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다리 아프니까 앉아야지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자세를 지키고 앉아서 내 허리를 지켜야 돼라고 노력을 하시면 그게 요가예요. 자, 베다 시절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냐면요. 불에다가 뭔가 곡물을 태워서 하늘로 보내서 신들에게 보내고 그 방식으로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는 이제 크게 4종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 그러면 꼭 무슨 이야기냐면 저 위에 있는 절대자가 결정을 하고 나는 그 절대자에게 비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도 종교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는요 그 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신들이 있어요. 나쁜 신들. 그 악신을 아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란식으로 발음하면 아후라가 되겠죠. 그래서 아후라 마즈다, 그 조로아스터교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 백작 이런 게 다 불교 전통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이 아수라들이 하늘나라에서 이겨버리면요 질서를 안 지켜요. 아수라들은 다르마를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아니 다르마를 신들이 지키도록 만들어내는 게 왜 중요해요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사이클이 지켜져요. 즉 보름이 됐는데 보름 다음에는 달이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다가 금음에 다시 또 달이 커져야 돼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지켜져야 돼요. 만약에 이 사이클이 안 지켜지면 이 세상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겨울 다음에 봄이 와야 돼요. 겨울이 끝났는데 다음에 여름이 온 다음에 또 겨울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질서가 지켜주도록 신들이 아수라를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전쟁은 뭡니까? 핵심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계시죠? 보급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신들에게 보급품을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간들이에요. 불에 태워서 신들에게 보급품을 보내줍니다. 그 보급을 받아서 신들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신들이 그럼 뭘 우리에게 되돌려 주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클이 지켜진다고. 제때에 장마가 찾아와요. 장마비가 한국에서 벼농사 하는데 중요하지만 북인도 지역에서는 생존을 좌우합니다. 벼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사이클을 지킬 수 있게 신들을 인간이 지원을 해주고, 신들이 인간을 지원을 해준 다음에 그 신들이 해준 지원에 근거해서 인간들이 다시 하늘의 보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뭐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제사터에 대한 설계도인데요. 이거는 필사본을 찍은 겁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라홀에 있던 필사본에서 찍은 건데, 저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런 걸 다 만들려면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그냥 뭉그러뜨려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실제 유적입니다. 예전에 썼던 제사터의 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하나는 제사는 날짜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관측을 해서 천문학을 하고, 그게 점성술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수학적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한국에서 요즘은 뭘 하느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2 곱하기 12를 외우면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제로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스승의 집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한국 사람들하고는 거꾸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이조시대 역사를, 조선시대 역사를 다 배운 다음에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죠. 인도식은 이겁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를 우선 외워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야, 외워봐. 그러면 이제 제자가 태정태세를 쭉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맨 처음에 있는 게 뭐야? 그러면 태인데요. 그러면 그게 태조야. 태조가 이성계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듣고 외운 게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이 꽤 되시니까 국민교육헌장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릴 때 하도 많이 맞아서 다 외우시는데, 그거보다 더 긴 거 혹시 외우고 계시는 분 계세요? 책을 한 권 통째로 외운다든지 뭐. 요즘 드뭅니다. 잘 외우는 문화가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교육헌장을 맨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거꾸로 외우실 수 있어요? 홀수 글자만 떼내서 외울 수 있어요? 짝수 글자만 떼내서 외워요? 아니면 1번, 5번, 2번, 6번, 3번, 7번 순서로 바꿔서 글자를 외울 수 있어요? 그게 A4 한 장 정도인데 그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큰 책 한 권을 그렇게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면 공물을 하늘로 보내잖아요. 선물을 보낼 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메시지와 함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석에
추석에 제가 어떤 분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는데 제 거 명함을 붙이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수 하나만 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야 이 친구가 그랬구만 이렇게 되는데,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하늘로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만뜨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 만뜨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리수리 마술이에요. 우리는 요술을 할 때 호커스 포커스 하지 않고 수리수리 마술이라고 외워요. 그런데 그 구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몇 분은 아실 거예요. 불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외워요.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왜 해요 그걸? 제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백제하고 신라 예를 들었는데, 자, 기원전 1000년 전에 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그게 니은 받침인지 리을 받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거꾸로 한 번만 외워주면 해결이 돼요. 라신. 그러면 신란지 신란지를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데 거꾸로도 외울 수 있게 외운다. 그게 왜 그렇다? 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그 사제 브라흐만들이 받는 교육인 거예요.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소마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각작용을 하는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독버섯은 아니고요. 저 갈대 종류에서 나오는 즙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워서 하늘나라로 보내면 신이 그거를 받아 마시고 힘이 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하늘과 신과 제사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죄송한데 지금부터 강연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제가 제사 지내는 걸 배우는 문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제가 늙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불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는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그때도 터닝 포인트에 제사를 지내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왜냐? 그래야 사이클이 딱 터닝이 될 때 제사가 되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불을 피워야 되고 뭘 태워야 되고 이러는데요. 제 몸속에 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숨을 마신 다음에 내뱉으면 숨이 따뜻합니다. 왜 따뜻하냐? 몸속에 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는 몸에 불이 있는데 그것이 음식을 태우는 것이 소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갈색으로 반쯤 타서 응가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 닦는데 무슨 뭐 어디에 짜끄라가 있고 어디 불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 흔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된 세계관입니다. 자, 불을 제 몸에 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제가 숨을 쉴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교 전승에서 이런 거 있죠. 붓다가 깨달을 때 무슨 방법을 했어요? 무슨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숨을 관찰했어 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숨을 관찰하고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인도 전통에서 여러분들 요가 학원 가시면 항상 배우는 것이 뭐예요? 호흡을 같이 맞추는 것. 그 요가 학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PT, 개인 PT 받으시면 근력을 쓸 때마다 호흡을 맞추는 걸 같이 배웁니다. 생리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호흡이 왜 중요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 그 불을 자기 몸에 넣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는 제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쩐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게 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는 승려들이 지내요. 그런데 수능 뭐 잘 보게 해주세요 제사를 지내면 그 승려가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돈 내는 사람 내지는 돈 내는 사람 손자가 점수를 잘 받는 거잖아요. 그 제주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그 제주입니다. 저 사람 손가락 마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 제사터를 만들어요. 길이를. 그 말은 뭐예요? 저 제사터가 저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저 제사터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마이크로코즘과 매크로코즘이 똑같다는 생각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뭐냐? 티벳 국토를 그린 그 지도예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 여성의 몸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몸의 급소마다 지금 불교 사찰을 지어서 저걸 눌러놓은 거예요. 제가 그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이름이 호압사예요. 호랑이를 눌러놓은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뭐예요? 우리도 저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관악산이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난동을 부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호랑이가 못 움직이게 급소에다가 절을 지어서 눌러놓은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특히 여성의 자궁,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신상이 들어가는 구조. 저러다가 실제로 근현대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유럽은 그럼 옛날에 저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냐? 똑같았죠. 유럽에서도 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자리에 매칭을 시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인도의 지혜 그러면 아트마니 브라흐만이다. 그 말은 내 자신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다. 당신이 우주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작은 단위의 질서가 큰 단위의 질서와 100%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 우주의 질서가 내 몸의 질서하고 똑같다고 하면 내가 앉아서 내 엉덩이의 좌우의 균형을 얼마나 맞추는지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이 우주의 질서를 맞추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근현대에 오면 저런 그림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보세요. 물론 뭐 동의보감도 이런 비슷한 건데요.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그 몸에 대한 생각들이 인도에도 차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티벳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저런 그림 가지고 공부한 의사가 수술하겠다고 그러면 가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방식으로 근현대에 이제 전통 지식이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럼 고행전통
자, 이 사람이 73년부터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은 이미 굳었습니다. 저거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 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다는 거잖아요.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 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서 우주를 움직이듯이 저렇게 제사를 지내서 자기와 자기 주변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 생각이 반영된 전통이 이제 여러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기원전 500년경에 요 동북부 지역에서 고행 전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두 가지 전통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저기 있는 전통들을 슈라마나 전통이라고 부르고 사문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는데요. 슈라마나라는 말은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출가를 해요. 집 밖에 나가서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생을 해요. 그 전통이 그 당시에는 아마 20개 이상, 많으면 100개까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2개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는 자이나교. 그래서 지금도 그 인도에는 자이나교 전통이 살아남아 있고요. 그 외의 전통은 인도에서 다 죽었는데, 불교는 인도에서는 죽었는데 세계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시절에 만들어진 쌍둥이 종교예요. 저분들 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시절에. 왜 저럴까요? 하면 그거죠.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숨을 쉴 때 나도 모르게 벌레가 들어와서 몸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총채 같은 거 들고 있죠, 여기. 저건 뭐였냐면, 걸어 다닐 때, 의자에 앉을 때 나도 모르게 벌레가 내 몸에 깔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불살생을 해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거를 극단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바로 자이나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불교도들은 이렇게 머리를 깎잖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이나교도들은 머리를 뽑습니다. 깎지 않아요. 아프죠? 네, 아프니까 뽑는 거예요. 왜? 내가 그간 해놨던 나쁜 일들에 대한 벌을 일부러 빨리 받는 거예요. 그걸 다 떨어내기 위해서. 모디 총리가 가서 만났던 디간바라 자이나의 그 유명한 성자죠. 성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이나 교도들은 저기 아힝사라고 나무가지에 지금 한 군데다 적어놨는데 불살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요, 농업에도 종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쟁기로 논을 한번 쫙 뒤집으면 지렁이가 얼마나 죽을까요? 멸치잡이, 어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살생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당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 아침에 명란젓을 드셨다 그러면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대에 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족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당한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강씨 시족의 여자가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김씨 여자에게 똑같이 폭행을 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해줘야 요즘 아는 조폭 논리로 강씨가 평화롭게 살거든요. 그게 동물들 사이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제 저녁에 반반 치킨 드신 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러면 그 닭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기름을 끓여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반이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되죠. 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이 자이나교도라는 게 왜 이렇게 심하게 불살생을 해야 되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붓다와 자이나의 그 창시자가 깨달음을 얻은 이 순간만 그림을 봐도 차이가 나요. 붓다는 나무 밑에 앉아서 저렇게 했는데요. 자이나 창시자 마하비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가지 않았어요.
뙤약볕 아래에 있었는데요.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 가장 힘든 자세가 웅크린 자세잖아요. 스쿼트 하듯이, 오리걸음 하듯이. 그거를 소젖 짜는 자세라고 하는데, 소젖 짜는 자세로 앉아서 며칠을 굶고 물도 안 마신 상태에서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행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이 고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사람들이 저 고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치과 의사가 이빨이 아파요? 아니요. 환자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픈 느낌은 환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학을 배우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치과 의사를 믿고요, 엑스레이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과가 만들어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환자가 이빨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즉 인도 전통은 지금 과학에서 보면 우습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하는 세상만 다루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내 여러 잡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못하죠. 그거요.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을 내 스스로 아는 연습을 하는 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고 좋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 사람 만나서 짜증을 내지 마, 이게 수행이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몸에 내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하고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링 위에 올라가면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맞아야 됩니다. 그 눈 뜨고 맞는 기술을 인도 전통이 가르쳐 줍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